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탕평 정치를 봤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조선 후기부터 정치의 변화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중립 외교 하다가 그죠? 인조 반정으로 인조와 함께 정치를 끌어가던 서인이 집권을 하고요. 그리고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상태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현종 때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예속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차 때는 서인이 이겼지만 2차 때 남인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예속 논쟁의 의미는 역시 이제 서인과 남인 간의 어떤 분단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이제는 함께 서로 토론하고 타협하고 논쟁하고 이런 수준을 벗어났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로가 이길 생각만 하고 쫓아낼 생각만 하고 이런 상태로 가버리게 됐다는 게 이제 예속 논쟁의 의미고, 그리고 이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숙종 때는 환국 정치를 세 번이나 이제 서로의 어떤 집권 분당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 그래서 숙종 때 한국 정치는 세 번이나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서인이 이기게 되고 서인이 다시 노론 소론으로 나눠져서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 좀 집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영조, 정조 들어와서 이제 왕이 중심이 돼서 분단 간의 어떤 경쟁과 갈등을 조금 억누르고 좀 싸움을 화해시키는 그런 탕평 정책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영조 때는 이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조 때는 또 뭐 장영영을 설치한다든지 수원에 화성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죠. 어쨌든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탕평책이, 그래서 북남 간의 어떤 갈등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탕평책이 실시가 됐었다.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조선 정치사를 쭉 봤고요. 조선 후대 정치사를 봤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에 사회의 변화, 특히 경제사의 변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림을 한 편 보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그린 건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팔 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짐이나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파는 그런 사람을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을 제가 이제 표지로 내어 건 건 이제 그만큼 상업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죠. 그럼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지가 굉장히 많이 황폐화가 됐어요. 몇 년 동안 농사를 못 짓고 땅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농지가 굉장히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개간을 장려합니다. 개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농지가 아니었던, 농사 지을 수 없게 돼버린 땅을 다 땅 파고 돌 골라내고 잡초 뽑고 이렇게 일궈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걸 이제 개간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왕실이나 양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사람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간을 하면서 농경지가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전쟁 이후에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땅을 일구고 파고 해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경지로 바뀐 땅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농법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특히나 모내기법이, 원래 모내기법은 조선 전기부터도 가능은 했는데 어, 좀 웬만하면 모내기법을 못하도록 하다가 조선 후기 들어와서 이제 모내기법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실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내기법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보통 농사는 식물을 기르는 거죠. 근데 식물을 기른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씨앗을 땅에 뿌리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비 맞기를 기다리고 해서 기르는 건데, 모내기법은 이제 벼농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벽실을 땅에 심는 게 아니라 저런 조그만한 화분에, 어, 이 화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만 어쨌든 조그만한, 이건 사실 모판이에요, 모판. 어쨌든 조그만한 화분에 씨앗이 자랄 때까지 이 벽실을 화분에 심어서 씨앗이 이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땅에는 이 씨앗을 심는, 이걸 모내기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큼 지금 여기 화분이라고 치면 여기에 벽실을 심었을 거고 이렇게 싹이 나서 한참 자랐죠. 이렇게 자란 걸 이걸 뽑아다가 이제 논에다가 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모내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모내기법은 논에 물을 충분히 댄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싹이 물 위로 올라올 만큼 싹도 자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을 대서 하는데, 모내 기법이 원래는 조선 전기 때도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비가 오는 양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논에 물을 채울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선 전기에는 모내 기법을 좀 하지 말라고 했었죠,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어떤 이 뭐야
그 물을 저장하는 뭐라고 하죠? 그 저수지 생각이 안 날 뻔했어요. 저수지 그다음에 뭐 보호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수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어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올 때만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몰려올 때 저수지나 보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물을 보관해 놓고 농사 지을 때가 되면 그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논에 대서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거죠. 어쨌든 이렇게 모내기가 확산이 되면서 모내기로 농사를 지으면 뭐가 좋냐면 보세요. 사실 벼농사를 지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이제 잡초거든요. 잡초. 내가 키우려는 벼가 아닌 다른 풀들이 막 자라는 건데 이렇게 물을 대버리니까 다른 작은 풀들은 다 수장돼서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벼만 살아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초 제거에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내기법을 하면 잡초 제거에 노동력이 거의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늘어요. 예를 들어서 모내기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혼자서 하루 동안 뭐 교실 하나 정도의 넓이를 농사 지을 수 있었다면 이제 모내기법을 시작하면 혼자서 하루 동안 뭐 교실 한 4개, 5개의 넓이를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도 확실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밭도 이렇게 일항과 고랑을 나누어서 적절히 씨를 뿌리는 그런 농법이 새롭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 데가 일항이고 땅을 이렇게 파서 올라온 데가 일항이고 들어간 데가 고랑인데 이 고랑에 씨앗을 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농법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생산량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생산량이 높아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맥이라고 하죠. 잡초를 뽑는 데 노력을 덜어주면서 훨씬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모작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벽씨를 처음부터 땅에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기르기 때문에 이 벽씨가 자라는 동안은 땅은 놀아요. 그러면 땅은 그때 다른 걸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월부터 9월에는 벼를 심되 이 벼 수확이 끝나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또 딴 걸 심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땅에서 벼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심어서 또 다른 걸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전체적인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넓이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농민혁명이 기존보다 훨씬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걸 광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작과 이모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농민들이 점점 새로운 농사에도 눈을 뜨게 돼요. 원래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 먹고 살 쌀, 자기 먹을 뭐 상추, 뭐 고추 이런 거 심는 시기였는데 점점점 이제 내가 먹으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내다 팔려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이걸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되려는 작물을 키우는 거다라고 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상품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팔기 시작하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또 시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점점 이제 자기가 키운 작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채소, 담배, 면화, 인삼 이런 것들이 상품 작물로 재배가 되고 확실히 일반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 훨씬 10배 이상의 이문을 남겼다고 해요. 이익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욕심 부릴 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끼리의 계층 분화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었던 모내기법이든 지금 보는 상품 작물 재배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지만 모든 농민들이 거기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농민들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농민들은 안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 이양법이 이 모내기법이에요. 요게 이제 모내기법인데 모내기법이든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거든 일부 농민들은 잘 해내서 부유한 농민이 돼요. 부농이 이제 부자인 농민이죠. 되는데 요게 잘 안 된 농민들은 오히려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마저도 부농들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내기법이나 상품 작물에 실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까지도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빠진 농민들은 아예 자기 농토를 잃고 다른 사람의 농사를 월급을 받고 지어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머슴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도시나 아니면 배들 왔다 갔다 하는 포구나 광산 이런 데 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가 되기도 하죠. 머슴은 돈 받고 잡일하는 노동자를 얘기해요. 평민이고요. 천민의 노비랑은 달라요. 천민의 노비는 어떤 소유주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잖아, 주인이. 근데 머슴은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고용한 사람한테 급여를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이런저런 잡일을 하는 거고, 농사를 짓기도 해요. 근데 이제 머슴 같은 경우에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의 일정 양을 땅 주인한테 이제 소작료로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땅 주인이 시키는 만큼의 일만 정해진 월급을 받고 하는 그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머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점점점 조선의 전반적인 경제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보시면 모내기법, 뭐 그다음에 넓게 농사짓는 광작, 그다음에 상품작물 재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잘 된 농민은 더 부자가 되고 그게 잘 안 된 농민은 더 가난해진 거죠. 가지고 있는 땅까지도 팔아야 될 만큼.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다. 그러면 그냥 이제 팔 건 내 노동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머슴으로 돈 받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나 광산, 포구 이런 데 가서 노동자가 되거나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어쨌든 전체적인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먹으려고가 아니라 내다 팔려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작년에 세계사 배우면서 많이 했던 얘기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 먹고 남는 게 생기고 그걸 내다 팔 거고 그걸 내다 팔려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장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가 생기고 화폐가 발달하고 직업이 발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조선 시대에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나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상공업이 많이 발달하는데 대동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곡물이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곡물은 뭐냐면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건들 중에 각 지역의 특산품이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각 지역마다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어떤 지역사회의 특징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 같은 경우엔 예전에 다 시골이었을 땐 복숭아가 잘 나는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도시화돼서 아무도 복숭아 농사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우리 마을 특산물이 맞았었지만 이제는 잘 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걷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는 더 이상 복숭아가 나지 않는데 집집마다 세금이니까 복숭아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복숭아를 사와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곡물에 해당하는 세금을 그냥 그 지역의 특산품이 아니라 쌀이나 아니면 옷감이나 화폐 이런 화폐의 역할을 하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거둔 게 대동법이에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쌀이나 옷감이나 화폐 이런 주변에서 이렇게 보기 구하기 쉬운 것들로 내게 한 다음에 어쨌든 쌀이나 화폐로 내게 한 다음에 이걸 공인이라는 상인한테 줘요. 이 돈을. 그리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이 공인이 사오게끔 해요. 그러면 이 공인은 대동법으로 걷어진 쌀이나 화폐를 받아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대신 시장에서 사다 주는 거죠. 그럼 굉장히 대량으로 구매하겠죠.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상인들이 생기니까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필요 물품을 대동법을 통해서 얻은 조세로 시장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시장이 더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실이나 관청이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양이 증가하면서 상업이 발달하는 데 또 기여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장이 발달하게 돼요. 장시는 그냥 시장이에요. 이렇게 많은 오일장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도 있는 오일장들이에요. 옛날부터 있어서 지금도 있는 오일장들인데 물론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장사하는 곳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시면 오일장으로 운영이 돼요. 3일 8일, 1일 6일, 4일 9일, 1일 6일, 5일 10일, 2일 7일. 근데 요걸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시면 좋아. 봐봐요. 지금 시장마다 열리는 날짜가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날짜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1일 날은 여기 가고 2일 날은 여기 가고 3일 날은 또 3일 날 하는데 가고 이렇게 날짜마다 그날 여는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장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5일장이 며칠 며칠 열리는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자기가 팔 수 있는 물건을 싹 구해서 그 물건을 그 장시가 열리는 날 이제 오늘은 어느 장이 열리니까 그날 거기로 가고 또 오늘은 무슨 장이 열리니까 거기로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리는 장이 있는 곳이 어딘지 딱 알아서 매일매일 장사를 하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보부상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보부상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정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자유롭게 상인 활동을 하는 사상들도 성장을 하게 돼요. 사적인 상인이다라고 해서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상인들은 사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상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법 활동이지. 그런데 이제 어, 정조 때부터 상업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상들에게도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더더욱더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들이 점점점 장사가 잘 돼서 일종의 하나의 기업처럼 변해가요. 그런 단체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만상, 송상, 내상, 경강상인 이런 대규모 상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만상이나 송상은 청나라와 무역을 했었던 대규모 상인 단체고요. 내상은 부산 지역에 있으면서 일본과 무역을 했었던 상인 단체고, 경강상인은 국내에서 쌀이나 이런 필수품들을 대규모 거래했었던 일종의 만상이나 송상, 내상, 경강상인 이런 것들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그러니까 상업이 발전하니까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기업이고 사상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국가 허락을 받지 않은 상인들인데 정주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사실은 국가에 허락받은 상인을 시전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전상인들은 원래 세금도 냈었거든요. 근데 시전상인들한테 어떤 특권이 있냐면, 이런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상인들이 보이면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정조 때 그 특권을 폐지한 거죠. 어쨌든 정조 때 이렇게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상인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상업이 더욱더 크게 발전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만상, 뭐 지금 여기 나온 거 말고도 유상도 있고요. 많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커지고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화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평통보의 사용이 확대됩니다. 이 시기에 사용했던 조선의 화폐가 상평통보인데, 사실 상평통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뭐 효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숙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화폐였었던 상평통보가 사용이 확대됩니다. 이게 이제 상평통보죠. 한자를 보시면 상, 평, 통, 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상평통보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농기구나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광물이 많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금속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그 금속이 광물, 그러니까 광산에서 나오잖아요. 광산에 돌을 캐서 거기 묻어 있는 금속을 열에 가열을 해서 녹여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상평통보가 많이 사용되니까 상평통보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광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신분 구조가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양반층이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붕당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면 이긴 붕당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 붕당 간의 경쟁에서 밀린 붕당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권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 다툼에 밀려난 양반은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냥 주변의 농민이랑 경제적으로는 거의 다를 게 없는, 그래서 말로는 양반이라고 하고 막 아직도 집구석에서 막 한자 읽고 경전 읽고 하지만 사실 가진 건 없는, 농민이랑 거의 똑같이 지내는 초가집인데 그냥 들어 앉아서 책만 읽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반층이 정치 경쟁에서 이겨서 권력을 장악한 양반, 밀려나서 동네에서 별 볼 일 없이 지내는 양반,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붕당 갈등, 환국, 이런 특히나 환국으로 인해서, 환국은 이긴 붕당이 정치를 독점해 버리는 거니까 진 붕당에 수속되어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양반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중인들이나 그러니까 평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민들이 특히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반이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공명첩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 공명첩은 이 첩이 왕의 명령서 이런 의미인데, 공명 즉 이름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칙명, 승, 정삼품, 통정, 내부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명한이 이 사람을 올린다. 정삼품, 통정대부에. 정삼품, 통정대부는 진짜 높은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름 쓰는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부가 돈 주고 팔아요. 그럼 평민이 과거에 합격하지 않았어도 여기다가 제 이름을 딱 이렇게 쓰면 제가 이걸 통해서 관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명첩이에요. 그럼 나는 양반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양반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자기가 농사를 잘 지었든 아니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든 돈이 많으면 이런 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정부도 이걸 팔아서 정부의 재정을 보충하고, 그러면 이제 양반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고요. 어, 노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전쟁에서 공이 있어서 정부의 명령으로 해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납속이라 그래서 공명첩이랑 비슷해요. 정부가 이제 공명첩은 평민이 저 공명첩을 사서 자기 이름을 써서 관직을 얻게 하는 거라면, 납속은 국가가 노비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노비한테 돈을 받고. 그래서 노비가 만약에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일부를 받고,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내고 노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게 납속입니다. 공명첩이랑 납속이랑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공명첩은 내가 이제 평민이 양반이 되는 거고 납속은 노비가 노비에서 해방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나 전쟁 시기에 많았겠죠. 그리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노비 해방 정책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노비가 적기를 바래요. 왜일까요? 노비들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선 재정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노비를 해방시켜서 그 노비를 평민으로 만든 다음에 걔한테 세금을 걷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비를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봅시다. 전체적으로 신분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뭐가 늘어나고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양반 늘었어요, 줄었어요? 양반 늘었죠. 노비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노비는 줄었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평민수는 거의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별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민에서 양반으로 올라간 사람만큼 또 노비에서 평민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조선 초에 신분 구조가 약간 인구로 봤을 때 요렇다면, 그래서 양반 얼마 없고 평민이 대부분이고 노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 점점점 이런 식이 되어가는 거지. 양반이 더 많고 평민 얼마 없고 노비는 더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평민은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했지만 양반 수가 계속 늘어났고 노비 수는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정부가 노비들의 해방을 원했던 건 노비들을 인격이 있는 평민으로 올려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보충할 거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